이 첫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러시아, 왼쪽은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 이 제목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제일 밑에 깔려있네요. 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한 장으로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요즘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옛날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관심 범위는 그저 일본, 뭐 미국, 뭐 중국, 뭐 어쩌다 러시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어떤 상황이느냐 숫자로 전해주세요. 이는 뭐냐? 전 세계에서 평균 IQ 대한민국 1등입니다. 13은 2021년에 우리나라의 총 GDP가 세계에서 13번째입니다. 뭐 이게 이제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 2022년은 아직 확정치가 안 나오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13번이었어요. 그래서 6은 뭐냐? 종합국력,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소위 그 소프트 파워까지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6등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또 고려시대까지는 올랐으나 우리 역사에서 보면 조선시대 한 500년 동안 이 세상을 세계를 그저 중국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19세기 말에 그 남북의 한을 쌓게 되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또 미국의 눈으로 모든 것을 미국의 판단, 미국의 생각은 항상 올바르고 선량하고 정확하다. 그런 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됐다. 사실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고등학교 동창이 서울에서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야, 경환아. 거기가 그 전지현이 뭐 학설가를 비밀도 내고 뭐 김태희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그런 나라 우크라이나 맞지? 야, 이 무슨 소리야? 여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야.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나나 그게 그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아마 반 이상이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우즈베키스탄인지 뭔지, 그런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었죠. 근데 더 대한민국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또 하나, 열혈 청년, 유명한 유튜버죠. 특수부대 출신 이근이라고. 이 친구가 우크라이나를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1950년에 6.25 때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도와줬다. 저도 놀래 자빠졌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시 머리를 굴리더니 잠깐 실언을 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미군 병사들 중에 우크라이나계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적이 친구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저도 외모로는 교육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떠하냐. 서방이나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런 사파로 보고 있죠. 또
나는 그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전쟁의 양상을 보다 더 사실에 가깝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드릴 말씀은 러시아가 너무너무 할 말이 많다. 그 이야기를 박병환이가 대신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 9일 여기 가운데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오른쪽은 그 당시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죠. 그 막강한 분이죠. 근데 고르바초프가 독일 통일에 동의하고 소련군을 동독으로부터 철수하겠다고 말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이 서방이 이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토는 단 1인치도 동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없었던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 보듯이 이렇게 이제 짙은 이제 본색, 엷은 본색 해가지고 그게 이제 냉전 시대이고 그 이후에 이제 1999년부터 이 이제 과거 바르샤바 조약 이후 회원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 둘씩 나토 회원국이 돼서 지금 현재 이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는 남은 상태죠. 그런데 작년 그 이제 11월인가요? 12월에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영국 그 수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안보 위협에 대한 해소 방안을 문서로 약속해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미 지금 이 프로스망이 되는데 나토의 병력이 주둔해 있고 여러 가지 전략 무기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60년으로 되돌아가서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쿠바에 당시 소련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뭐 펄펄 뛰었죠. 3차 대전도 불사한다. 그래서 여기 쿠바 근처에는 봉쇄하기도 하고 올 테면 와봐라. 근데 이 쿠바로부터 미국의 핵심부인 뉴욕, 워싱턴 이게 거의 한 1,500, 2,000은 안 되지만 한 1,000km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느끼는 그 두려움, 위협은 60년 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느꼈을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 너무 가까워요. 제주도, 서울 제주도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은 60년대 그 미사일이라는 거는 2023년 현재로 보면 장난감에 불과해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항복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 뭐냐. 우리 러시아 군대가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이제 침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미 8년 전에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 진실을 좀 बता야겠죠.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91년도 독립 이래로 역대 정권들이 뭐 한 번은 친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2014년에 그 당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야누코비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야누코비치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으로서 친러 성향, 되게
서방, 반서방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 우리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방의 극단적인 뭐 좋게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항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기가 뭐냐? EU,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유럽연합과의 Association Agreement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제 다 비준 동의를 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비준을 하면 되는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비준을 거부하고, 푸틴을 만나서 러시아로부터 당시 15억 불인가요? 하여튼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러시아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여기에 이제 마이다나라는 곳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중앙광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기 완전히 전쟁처럼 방구를 켜야 할 정도로 되는데 지금 뭐 명백히 팩트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이 마이단 광장에는 미국 CIA 키예프 지부가 있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군중을 향해서 발사했다. 이게 군중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도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저격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됐는데 누구 짓이냐 아직까지도 미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왼쪽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결국 러시아로 피신을 했고 과도 정부를 거쳐서 포로셴코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된 거는 좋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린 이 폭력적인 쿠데타에서 됐는데 정책을 잘 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주 극단적인 반러시아, 극단적인 친서방 노선을 걷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이 색깔로 된 부분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키예프 중앙정부에 있어. 그 중에서도 요 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언론에 자주 나온 돈바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까지 들었어요. 나머지 지역은 무기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키예프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의 나오냐 마구 무자비하고 폭격을 가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일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을 아니죠. 이 전쟁이 벌써 2014년 봄에 시작이 된 거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도 뭐 휴전 평화협상 옆에 있는 나라들이 좀 해봐라겠지. 이 돈바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르켈 독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푸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포로셴코 대통령. 이 사람들 모여서 좀 휴전을 좀 하고 평화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이 결과적으로 서방이 사귀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도에다 보시지, 빨간색, 파란색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휴전선 비슷한 거고, 양옆으로, 여기 보면 15km 나오는 완충 지도를 두고 휴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키예프 정권은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지역의 고도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가 없죠.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거나 다치고, 지금 이제까지 한국 신문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꼭 이런 얘기 나와요.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75명 사망. 이게 완전 좀
헤드라인이 조금 불순하잖아요. 아, 전쟁이 애월을 가립니까? 민간인하고 군인을 가립니까? 역사상에 어느 전쟁이든지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았던 전쟁은 없고, 또 민간인 희생 중에 어린이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어린이 5명을 포함한, 그리고 임산부를 포함한, 그런 식의 이제 그 선정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결국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는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휴전협정도 알고 봤더니 러시아의 개입을 늦추게 하기 위한 사기였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분이 하는 얘기예요. 16년 동안이나 본 총리를 역임했던 메르켈, 그 다음에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르조, 두 사람이 작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뭐 지어내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을 시키고 엄청난 무기를 갖다 놔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지를 준비는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무장해왔다. 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야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나토가 무국 부담이고 여기에 동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러시아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게 2022년, 23년이죠. 이게 비슷하잖아요. 색깔은 지역이. 전에 제가 한번 어느 유튜버 분이 올린 거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이 들어가니까 돈바스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러시아 병사를 막 끌어안고 막 춤을 춰요. 그 동영상을 제가 아는 지인한테 보냈더니, 야, 병환아, 너 어디서 이런 걸 보내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니, 공산군이 처음에 왔는데 공산군을 끌어안고 춤을 춰?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좀 새겨 들으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 반기를 들었던 지역과 결국은 전쟁 군인들이 한 거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지않고서는 점령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달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화두는 러시아는 얼마나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아무데나 러시아는 왕따 중에 왕따. 요즘 또 한국하고 러시아 가면 항공편도 다 끊어져가지고 모스크바 한번 가려면 투바이나 타시켄트로 돌아가야 되고 러시아 소식을 잘 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이 그런가 객관적으로 좀 이 중앙세력으로 취해진 지역, 나라들이 소위 러시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이 마음속에도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계 지도인데, 이건 한 4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나라 숫자로 봐도 그렇고,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력으로 봐도 그렇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서 제가 이따 좀 미리 말씀드릴까요? 며칠 전에 인도에서 G20 재무장관이 있어. 이 할머니가 미국 재무장관님은 어마어마한 고위직이죠. 제리 앨런인데 이게 얘기해서 러시아는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대러 제재에 여러분들의 나라를 참여해달라. 그랬더니 여기 대부분의 비서구 한국을 빼입니다. 한국하고 이걸 빼고 미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의장국의 인도는 아니 미스터 미니스터 G20는 정치회의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논하는 자리인데 왜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연락을 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G20의 비서방 회원들은 전쟁이라는 말도 우리는 쓸 수가 없다. 기껏해야 뭐 사태, 위기로 그 이상 못 쓰겠다. 근데 말이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따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 신문 보면은 러시아가 그동안 뭐 엄청나게 포격을 하고 뭐 군인들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무기도 딸리고 포탄 딸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무기 빼가고 있어요. 그 해외에 있는 미국 기지에서 빼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브라질에 가서도 무기 팔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나 러시아 측이나 이제 경력 손실도 만만치 않고 무기나 화약도 소진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얘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무기가 없어서 포탄이 없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거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다. 그리고 왕따가 되지도 않다. 그리고 지금 소위 서방 선진국 모임의 G7이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는데 이미 G7의 시대는 갔어요. 여기 G20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 여기 이제 멤버가 됐는데요. G7의 비중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 4분의 1 정도 채택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보다는 좀 못 살지만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들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행사해보자는 G20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브릭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근데 지금 브릭스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G7의 비중은 내려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좀 비슷해졌어요. 근데 앞으로 전망치를 보면 브릭스가 G7을 추월할 것이다. 그 밑에 이제 세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틀림없는 세계 지도인데 다른 게 있죠. 왼쪽은 대서양을 가운데 놓고 이쪽은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별 볼일 없었을 때만 해도 다 저 지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세계 지도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 이 지역의 어떤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저쪽에 소위 말하는 대서양 동맹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이 브릭스에 돈 많고 힘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란, 이것도 왕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터키 뭡니까? 나토 회원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는 원유 결제를 더 이상 달러로 하지 않고 중국의 화폐 위안으로 하겠다.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평론하시는 분 중에는 뭐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 뭐 그렇게 또 너무 앞서가는 표현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우리말 표현을
패권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미국의 말빨이 먹히지 안 먹히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화두는 또 제가 여기 그 외교부 대선배님도 와 계신 자리에서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올려야 될 분이 정의용 문재인 정부 당시 마지막 외교 장관을 했던 분이 물러나기 작년 2월인가요? 3월 초인가요? 러시아 끝났어? 그분이 한 말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 요 얘기는 제가 이따 할게요. 그리고 할 건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의 대외적인 균형이 어떠한가를 보면 합니다. 대외적인 균형을 보는 가장 그 예민한 지표가 환율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 뒤에 잘 안 보시겠으면 2022년 2월 24일 동양에 루블라가 폭락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미세 변동에서. 다른 사실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대외적인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재를 한쪽이 오히려 제재를 받은 쪽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거미집처럼 깔려있는 유럽의 가스가 아닌데 대부분의 이게 러시아 가스가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게 이 러시아 원유나 가스 가지고 소방에서 장난을 쳐대니까 러시아가 장난친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이 장난을 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소방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우리 전쟁이 아닌데 왜 우리가 낸 세력을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있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리 에펠탑에 불도 마음껏 못해요. 이게 다 베를린에 있는 랜드마크들인데 불을 마음껏 못해요. 휘황찬 하나 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지구상에서 이 에너지, 식량을 자급할 수, 100%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1등이 러시아, 2등이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플 휴대폰? 이거 수출 안 해? 러시아에? 안 쓰면 돼요. 벤츠 안 타면 돼요. 중국산 샤오미 휴대폰이 훌륭하네. 중국산 자동차 요즘 아주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빵 안 먹고 불 안 떼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방이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찌고 있다. 무엇에 마치 홀린 듯이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존경한다. 아주 멋쟁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영웅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좀 많은데 이게 서방 언론에서 이쪽 왼쪽이 전쟁 전, 이건 전쟁 후 폭격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갑자기 찬사를 받고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갈수록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그 나치,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신나치.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쟁은 자유주의적 이상을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여기 미국인들이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그 두 가지 교훈을 주셨다. 그리고 영웅이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디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 저 미디어들은 TV들도 아마 화면 메꿀 게 없어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기 다 없고 여기만 나오죠. 그리고 이 소위 야전 티셔츠. 네, 이거는 부군이 통전 들어와 같은 상태에서 오로지 그 외적을 맞이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젤렌스키의 야전 티셔츠는 단순히 그의 패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찍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연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하 벙커에서 그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 서방 국가들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게. 네? 얼굴이 조명이 이렇게 밝게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둡게 나올수록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 면도한 것도 보십시오. 아주 이쁘게 싹싹합니다. 여기 수염도 이쁘게 깎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면 수염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라고요? 야당 당수를 포로 대우를 하고 있어요. 수갑차는 언론 탄압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참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이 미국 포브즈지를 이용해서 얼마 전인가 보도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산이 전쟁 나고 나서 그 1년 만에 2억 불인가 3억 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지는 드디어 설명 안 해요. 이건 이탈리아 신문에 난 옆에 이렇게 그 가드링 안 보여서 얼마나 큰 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에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느냐? 이 동네 복도방에서 젤렌스키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으니까 젤렌스키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줬다. 근데 그 사람, 빌린 사람이 또 러시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복도방장이가 이렇게 나불나불 하는 바람에 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러시아는 잘못한 거 없느냐? 아이들끼리 다퉈도 사유가 있는데 그냥 상대방 누구하고 이렇게 아니다. 사실 제가 심판 입장 때문에 최대는 파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인데 러시아는 뭘 잘못했냐? 이거 치고 넘어가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 좀 읽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우크라이나 아가씨들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으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진짜 20대였더라면 연애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죠. 그냥 이제 중년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놓고 양쪽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러시아의 잘못은 이겁니다. 러시아 외교의 참담한 실패, 미국 외교의 눈부신 성공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눈부신 성공이 그것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놓고만 본다면 눈부신 성공, 처참한 실패. 러시아 사람들 좀
긴장해야 됩니다. 이 색칠된 분이 다 소련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붉은색이 러시아고 나머지 다른 색은 소위 14개의 구소련 공화국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현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연된 이혼통이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어떤 러시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잊어먹진 않습니다. 뭐 20년이 된 시빌리조반의 라즈마. 이거는 우리말로 딱 해석이 안 되는데 쿨하게 헤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혼할 때는 서로 뭐 욕하고 싸우고 뭐 재산 가지고 다투고 뭐 재판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없이 너 사랑이 식었어? 나도 사랑이 식었어. 그래 우리 서로 각자 길을 가자.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옐친 대통령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러시아가 자기가 먼저 말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종주국 아니겠어요? 소련 만에는 나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은 보통의 역사에서 보면은 사실 소련은 제국이에요. 제국의 해체 과정은 이 핵심부와 중등부 간의 갈등, 무력 충돌, 전쟁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맨 밑에 문장입니다.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다투고 얻어 터지고 때리고 시끄럽게 헤어졌었더라면 우리가 30년쯤 지난 지금쯤에는 그러한 앙금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비극적 일이 헤어진 지 30여 년 뒤에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30여 년 만에 서로 머리끄에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혼을 이미 30년 전에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제가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사실 소련 당시에도 러시아가 주변에 14개 공화국을 다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어요. 착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옐친이 우리 연방에서 나가겠다고 한 거는 야 이제 우리 힘드니까 더 이상 너희들 못 챙겨주니까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혼하고 난 뒤에도 러시아는 제가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제가 다 가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관대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나라들이 마치 뭐 형제국같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넌센스예요. 제3자가 보면은 제3영국에서 봤을 때 엄연히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 친지라고 봐야 돼요. 러시아 사람은 저주잖아요. 우리 형제야. 잠시 뭐 사정이 있어서 헤어진 것 뿐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많이들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구심력, 원심력은? 구심력은 뭐냐? 이 독립과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해서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일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다 소련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이 있어요.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옐친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사람 그 고위층하고 이 공화국들의 고위층은 다 아주 친한 러시아와 따바리시 90년이 장구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맛봤냐? 독립의 그 단맛, 짜릿함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또 러시아 도와주겠다. 하나씩 스파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보니까요. 러시아 대사관 친구들하고 친하게 되는데 자기는 어디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만 있어요. 건물 바깥에 차를 몰고 나갔다 하면은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국가들을 형제 국가 같이 생각한다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열받죠. 마구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아니, 우리 앞마당, 뒷마당에 니들이 비집고 들어와? 이게 이 러시아는 지정학적인 구도로만 이 나라들과 러시아와의 갈등을 바라볼 것이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으나 진실에 반전됩니다. 그 이제 일반론으로 저희 CIS 국가들과 러시아 관계를 보고 우크라이나에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이 소련 공산당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크라이나 존재하지 않아요. 이 노라는 레닌이 갖다 붙여줬어요. 여기 풀을 쓰고 망한 자, 권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땅을 스탈린이 뺏어서 갖다 붙여줬어요. 또 후르시초프가 여기서 또 왔다 오냐면 선물로 또 크림반도를 줬어요. 우크라이나 고유 영토라고 구제한다면 이 흰색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은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일제시대 연상해가지고 일제에서 36년 동안 외놈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면서 뿌리를 내려 살았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돼 있는 거예요. 독립국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언어 분포대. 여기 이 연안 연두색 이게 다 러시아어가 우세한 지입니다. 노란색이 이게 대통령 선거만 하면은 우리나라 뭐 남남 갈등, 영남 갈등 그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화약고의 이 뭐라고 그러지 심지가 다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2020년 이후에 터진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되는데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이냐. 참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심상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쟁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상 사인하려고 했는데 이 노심상에서 왜 우리 더 줄 때는 더 싸워. 돈도 경금도 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러시아의 힘을 빼. 너 일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젤렌스키는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3차 대전 가도 좋다. 러시아 놈들 좀 봐라. 미국에 가서는 미국 시민들하고 당신들의 아들, 딸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국 내 여론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힘은 그런 표정.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미국의 아주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폭로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 독일어로 된 거예요. 러시아, 여기 저쪽에 이제 독일, 도이칠란드, 루스란드. 이 해저 가스관이 이제 4가닥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폭파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랬다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몸을 부담입니다. 황당무계한 주장하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 사람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그러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결론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뭐냐? 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로 3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저속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북아시아 지도예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케시마, 이거 선도 일본 영토라고.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관한 우크라이나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건 또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탄, 뭐 잠수함 발사, 이 기술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간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데 우크라이나 우리가 언제 봤다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약하면 착하다가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거 아닙니다. 강하다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이제 3월 점점 미국의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작년에 여기 그 윤석열 대통령 화살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반러시아 전선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 애국심 같지도 않은 애국심 같은 이상에 우리 대한민국 무기 잘 팔리니까 뭐 수조 머리 들어온다는 많이 적설도 좋아하는데 그것이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누군가를 죽일 무기를 수출하는데 돈 번다고 좋아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무기들이 다 우크라이나 근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실명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뭐 금방 찾아보면 아실 텐데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공개석상에서 러시아를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냥 대변인이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는 뭐 미국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말이 옳다. 그건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토 스토텐베르크 상품에 왔죠. 그 젤렌스키가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또 무기 내놓으라고 난리 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직 동료 중에 참 내가 참 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근거한 질서를 수호한다. 국제사회? 아니, 국제사회가 어디 있어요? 국제사회는 전 세계입니까? 맥시멈 국제사회가 할 때 이 노란색 이게 어떻게 국제사회입니까? 서방에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과연 우리가 러시아하고 축구를 져서 저렇게 요하느냐 여러분들 뭐 크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하는 뭐 철도나 가스나 이 해운 항로나 이런 것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이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 거고 번역은 뭐 100% 보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미시적으로 보면은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 러시아의 그 저렴한 에너지 덕분이었어요. 이번에 그게 들통이 왔어요. 러시아 그 독일 기업들이 지금 다 파산하게 생겼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뭐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거죠. 그 러시아가 왜 중요하냐 앞에 이런 게 것도 지금 뭐 4강사가 가고 있는데 이 네 나라 중에 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최소한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미국이 지지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지지합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해방놈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유일하게 러시아가 지지한다. 그러면
아, 당신 진짜 침략하네. 러시아가 그렇게 착한 나라라는 뜻이네. 정말 맞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 이거는 남북한 관계가 아주 평화롭게 교류 협력을 하는 관계거나 최소한 아니면 통일이 돼야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들이에요. 러시아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계속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우리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 아태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착한 나라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 충실하는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 그리고 조금 제가 요거는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만, 러시아는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일본을 상대하는데 지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지도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좀 제가 아직도 PPT 작성에 서툴러가지고 불필요한 그림이나 선은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해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서 동경 124도라는 걸 좀 봐주세요. 이게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해군 작전 구역의 경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동경 124도 서쪽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열혈 뜨거운 아주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애지는 우리 땅, 만주 땅도 우리 땅, 고토수로 배우하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만주도 그렇고 열애지도 그렇고 우리 땅에는 더하는 게 없이 좋겠죠. 그러나 너무나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이 열애주가 우리 땅이 되면 좋으나 최소한 러시아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만일 여기 써있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또 하나의 손을 걸 거예요. 이제 우린 도관에 들지. 조선시대가 시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러가 밀착한다고 하지만 중러는 생리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우리는 그 틈새를 노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중화인민공화국이 도시락 싸가지 다니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봤어요. 중국 쪽에서. 강 건너는 훈련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차합니다. 여기 물론 다리도 있습니다만 전시가 되면 다리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도망을 이렇게 이 사람은 한숨 더 떠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내놓은 제안이 이게 이 북한을 다 잡수시기는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 쪼개 먹으면 어떻겠니? 북한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제안을 하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또 신경 쓰게 이만큼을 러시아 너희들 가지고 이런 제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어저께 3일절에 일본에 대한 경계지 마냥 맞죠? 경계와 협력과 경계를 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 중국 관계를 보면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 사회는 선악의 대결장이 아니에요. 착한 나라 따로 없습니다. 미국이 착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악한 나라입니까? 저는 미국을 악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자기 이익에 철저한 나라다. 미국 악한 나라 아닙니다. 중공도 악한 나라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는 미국 말할 수 없다. 미국 보십시오.
베트남 전쟁 때 어떻게 떠났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떻게 떠났으며, 시리아에서 어떻게 떠났는가.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자기들이 이용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얼마나 많이 주면 신경 안 쓰고. 가치 외교에 우리 동료들 중에 계속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진 않습니다만은 뭐 보편적 가치, 인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정도 나라가 아니어서 그 정도 강대국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못되지만 미국 같은 강대국이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주변국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포장지를 씌우는 것 불가하다. 그걸 왜 모르느냐. 그리고 제4의 비정함은 여전하다. 지금 이 와중에 폴란드는 자기네 지금 땅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색으로 된 데 있죠?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이 무기 안 되지만 한국도 전쟁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러시아 편을 들기도 사실 좀 그래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는 것은 더욱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 발표는 너무 마치고 여러분들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제 실력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